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년도 변협 정기총회가 열린 가운데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도 이날부터 본격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협회장은 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사설 플랫폼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또 한 번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인간이 대답을 한다고 느낄 정도로 똑똑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인기로 AI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AI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지만 관련 법엔 규제책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던 법조계 내 사설 플랫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공정위가 변협의 로토기용 변호사 징계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향후 이 문제를 두고 어떠한 결론이 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변협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특정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사설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 징계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조계는 이딴 반발 입장을 표명하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협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리 판단 부족으로 인한 황당한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을 예고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 등 법조단체들 또한 불공정한 월권적 제재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역을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이들의 분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7일 변협은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조계가 처한 현실에 맞서 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했습니다. 전국에 440여 분의 대의원분들께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른 때보다도 오늘 직접 참석률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관심과 또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이날부터 김영훈 신임 변협회장은 본격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호사를 선비, 사설 플랫폼을 상인이라고 비유하며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법률시장 구성원에는 상인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가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우리 변호사들이 공익성을 버리고 상인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직접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게 김 협회장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을 다시 한번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시상식과 함께 의장 선출과 감사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50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하며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변호사 50년상에는 민병국, 박상기, 오유방 변호사 등 7명이 수상했고 이외에도 우수 국회의원상, 공로상, 청년 변호사상, 표창, 감사포상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감사 선거에서는 최재원, 김의택, 정철승 변호사가 뽑혔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최 변호사는 회원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감사는 이런 총회에서 큰 소리치고 항의하는 데서 일이 있지 않습니다. 상임이사에서 매일매일 참여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불이 끄지 않도록. 한편 총회 주요 안건으로 임원 대의원 임기 연장, 특별회비 징수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회칙 개정안, 합작 법무법인 출연에 따른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중 협회 임원 및 총회 대의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찬성 측은 협회 정책의 입법화까지 2년은 짧은 시간이라며 임기 연장 시 선거 비용 등이 절약되는 측면도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반면 반대 측의 경우 결선 투표제가 없어져 대표성이 약화된 협회장이 3년 동안 변협을 이끄는 것은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 약 88%가량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해당 회칙은 김영훈 협회장 임기 이후 적용될 예정인 만큼 향후 변협회장이 3만여 명의 변호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인간이 대답을 한다고 느낄 정도로 똑똑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 GPT를 요즘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최근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챗 GP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AI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지만 관련 법엔 규제책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140만 구독자를 가진 과학 유튜버 리뷰영이가 최근 자신의 영상을 그대로 따라한 일명 베끼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법으로 콘텐츠를 표절한 건데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그대로 따온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영상이 제 영상이고요. 오른쪽은 도둑고양이 영상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 이들은 별다른 노력도 들이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퍼오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만든 영상들, 네, 그런 분들 영상 아무래도 논문을 참고했으니까 좀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 리뷰어이는 도서와 백과사전, 논문까지 찾아서 과학 지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또 제가 만든 영상이 정말 혹시라도 이제 훌륭하신 학자들이 쌓은 과학 지식이 대중들한테 잘못 전달될까봐 작가님이랑 저랑 해가지고 2번, 3번씩 크로스 체크해요. 하지만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3시간 만에 영상을 그대로 베낄 수 있습니다. 큰 노력 없이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겁니다. 폭로 이후 우주고양이는 모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에선 해당 채널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AI 프로그램을 저작권 침해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며 기존의 저작권 법리를 이용해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행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저작물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그리고 선행 저작물을 보고서 참고해서 만들었는지 의거성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이런 창작성, 실질성, 유사성, 그리고 의거성, 이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의 입증 등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결국 법원의 판례가 쌓여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이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도 부상했습니다. 챗 GPT는 인터넷 문서와 책 등 3,000억 개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카메라 어플 스노우도 10장에서 20장의 사진을 올리면 이를 학습해 3D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SNS를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고 출시 한 달 만에 유료 이용자 60만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생성형 AI를 두고 해외에선 법적 분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글과 이미지 등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세계 최대의 이미지 포털인 게티 이미지는 지난 1월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스테빌리티 AI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티 이미지가 소유한 이미지 수백만 개를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을 비롯한 콘텐츠 법제에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어 제도적 회색지대라는 게 백 변호사의 말입니다.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되는 복제 전송의 문제는 그건 입법적으로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AI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다른 사람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계속 복제하고 전송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 변호사는 콘텐츠 시장이 커진 만큼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창작자들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초기 AI를 이용한 컨텐츠 시장에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시장을 건전하게 키워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계속 될 수도 있고 뭐 규제도 더 강화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고 좀 더 사력 있고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렇게 책임을 갖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다른 이들이 흘린 땀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버는 행태는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직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회기 중 국회의원이므로 헌법 제44조 제1항과 국회법 제26조에 의한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됐다는 게 유 부장판사가 설명한 기각 사유입니다. 지난달 16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앞서 현행법에 따라 먼저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결과는 제적 297명에 찬석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일명 최근 STO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가상자산 사업자 그리고 증권회사, 스타트업, 조각투자업체 등 모두 제도 변경 이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이번 주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금융위원회가 이 토큰 증권 발행 또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가상자산 사업자, 증권회사, 스타트업 등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STO 이거 무엇인지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STO는 이제 세큐리티 토큰 오퍼링이 약자로서 증권성을 갖는 토큰을 대중에게 이제 공개해서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블록체인 방식을 이용한 일정한 증표이고 이것을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이제 상장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제 증권 시장이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실 텐데요. 일부 토큰은 이제 실제로 자본시장법상 또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큰의 이제 증권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증권성이 있는 토큰을 이제 증권성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큰은 이제 가상자산의 성격과 이제 증권의 성격을 모두 다 갖게 되므로 이를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권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STO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토큰이 증권성을 갖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적용이 될까요? 네, 이게 증권이라는 것이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기 등의 발생에 이용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저기서 돈을 받거나 그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잠적하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이것을 이제 공모라고 하는 것인데 증권신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뒤에 발행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자본시장법 제166조 이하에서는 거래소 시장 밖에서 증권을 거래할 때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토큰 증권 정비 방안의 주된 내용 뭘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이제 토큰 중에 증권성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판단하기 쉽도록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토큰을 어떻게 발행할지
그다음 어떻게 유통할지에 대한 그 유통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세무사님께서 이 토큰 증권의 가이드라인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증권성 판단 기준은 사실 이제 기존의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성 여부 판단을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변경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무엇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존의 자본시장법 시행 당시에 수많은 검토와 이제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중에서 일부만을 이제 발췌한 것에 불과하여 기존에도 아마 자본시장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에게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실무하시는 사업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또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연구 결과물 중에서 이제 먼저 숙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토큰이 발행되었을 때 기본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체계 이 부분이 좀 주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발행 체계와 유통 체계로 나누어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모두 좀 흥미로운 얘기긴 한데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발행 체계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이 직접 조문을 전자증권법에 대해서 속초를 하시고 또 TF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한번 좀 직접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기자님께서 공부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예, 먼저 이제 발행 부분은 기존에 이제 발행인은 스스로 이제 증권을 발행을 해도 자기가 관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계좌를 개설을 하면 이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관리가 됐었는데요. 이는 이제 국가 중요 이제 금융 인프라인 예탁결제원의 그 eSafe 시스템에 이제 발행회사들이 다 관여하게 되면 인프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방안에서는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 도입을 해서 발행사가 직접 이제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유통을 이제 분사원장에다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실 기존에는 좀 접근이 어려웠던 이 증권 유통 시스템에 발행사가 관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좀 일정한 기술적 요건을 요구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기술적인 요건을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리고 이 기술적인 요건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지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거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자료에서도 결국에는 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발행 심사 및 총량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이 예탁결제원은 전통적으로 발행되던 이 전형적인 증권을 획일적 그리고 통일적으로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토큰 증권 정말 다양한 권리가 부여된 증권들이 유통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큰 문제는 없을까요? 네, 뭐 기자님 요새 좀 STO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정말 이제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전자증권법에서는 이제 전자등록기관, 즉 한국예탁결제원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 승인하에 이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부합하는 증권만을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예탁 적격성 내지 이제 전자등록 적격성 등이 뭐 요건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기술적 요건 및 그다음 예탁결제원이 그 발행 심사 시에 이제 이러한 요건들을 얼마나 이제 타이트하게 보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좀 많이 타이트하게 본다면 이제 사실 발행하기 전에 다 적격성 없다고 이제 거부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새로 정비된 제도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도 이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발행인 관리 계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증권 총량 관리를 해왔는데요. 자, 혹시 이번에 도입하는 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이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기존 전자증권법은 이제 예탁결제원이 전체 그 증권 유통 시스템을 관리하고 예탁결제원에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다음에 이제 이들을 계좌관리기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제 뭐 일반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계좌관리기관에다가 자기 계좌를 거래해서 그러니까 증권사를 가야 이제 우리가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발행인 관리 계좌라는 것을 이제 개설을 이제 또 그동안 이제 해오긴 했는데 얘는 실제로는 이제 발행인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주식을 얼마나 발행했는지 이 총량 관리를 위한 거지 뭐 여기에 뭐가 써 있는다고 어떤 뭐 법적 효력이 생기는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번 보도 자료에서는 증권회사 없이 이제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발행인들에게 내가 발행한 증권은 이제 내가
그 유통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좌 관리 기간 비슷한 이런 지위를 주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직접 발행인들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저희가 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제도 기초에 대해서 좀 마치 수업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시간 관계상 내용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변화 사항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토큰 증권 제도 정비가 과연 얼마나 이제 국내 금융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많은데요. 저 처음에는 이제 기존 금융기관에게만 좀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관심도 좀 식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도 이제 조금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토큰 증권 제도 정비라는 것 자체가 아마 그 개인들의 재테크 문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좀 불러올 수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세무사들끼리도 내년에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미리 STO를 통해 가지고 유동화해서 사업의 확장을 좀 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토큰 증권 STO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다음 주에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예. 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정치권에서는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가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임명 하루 만에 정 변호사가 낙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도 실패지만 가해 부모가 개입해 피해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이 더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가 검찰 고위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 아들의 학폭 사건이 터지자 아들의 진술서를 고쳐주고 오랜 기간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던 건데요. 이 사건은 결국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명문대 진학에 성공했고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큰 고통에 시달리는 엇갈린 결말을 맞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학부모 앞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징계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학교폭력의 일상화는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죠. 지난해 초중고에서 제기된 학교폭력은 2만 건에 육박하는데 그중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기 학생에게 학교폭력이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몸과 마음에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당장 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건 물론 성인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정순신 낙마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을 당부하며 교실에서의 법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만 학폭 문제를 대응해 근절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회복, 그리고 가해자 교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촘촘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